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상임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8월 전당대회를 확정했고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윤리 징계 심의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과 함께 극적으로 타결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과 남은 과제, 그리고 점차 선명해지는 야권의 당권 경쟁 구도 등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조건으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국회 공백 상황이 해소됐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했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당초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남았지만 의장단 선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한 달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의 조속한 합의도 촉구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이 있는 것처럼 후반기도 선출 시한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 내 개헌 의지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 밖에 여야정 소통 강화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인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고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에 예비 보고를 하도록 예산 심의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고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정진석 부의장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별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여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꼽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김 의장이 걸어온 길을 김동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5선 정치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의장은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차관 등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김 의장은 꼼꼼한 일처리로 민주당이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자리에 중용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 의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으로 추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참여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사실상 인수위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설계했습니다. 공약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장은 17대 국회부터 수원에서 내리 5번 당선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야당 원내대표로 동물국회를 청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한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이 오명을 씻고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몸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 국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 또 국회 지방재정특위위원장과 국회 정치쇄신위원장을 각각 맡아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했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습니다. 김 의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통이면서 합리파로 꼽히는데 여소야대 전국의 국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 합의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일단 해소됐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야가 사법개혁 특위 등 원구성 쟁점에 대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원구성 협상에 여야가 일부 합의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마쳤지만 여야가 대립해온 사법개혁 특위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특위와 원구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특위를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하고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을 최종 양보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법개혁 특위 구성이나 운영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특위 안건 의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면 어떠냐 해서 제가 그걸 수용하겠다고 했더니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해오면서 이제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문제고 여기에 법사위의 권한 축소 문제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개혁 특위부터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까지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회 원구성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현행 10%에서 25%로 늘리는 등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윤리위에 이준석 대표 징계안 심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28일 열리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투표 반영 비율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를 반영하면서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하여 국민 비중을 150% 상향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기준을 지난달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비대위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박 전 위원장 출마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관련 심의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 참석했고 향후 일정도 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 회의석상 등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경찰 수사에 의존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선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 잦은 사퇴엔 선을 그으면서 윤심 잡기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여론을 의식해 부당 징계를 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삼고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기업 혁신이 경제 불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지원 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토론회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 제거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낡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취약업종을 구조조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어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로 재배치하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 이퀄 해고로 도식화되어 있어서요.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빨리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내리자는 거고 법인세와 규제 개혁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R&D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는데 수탁 연구개발 기업들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R&D 수행 기업이 조세특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조세특례 혜택을 받게 하면 좋겠다. 대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차등 지원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물류 인프라 확보와 스마트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만료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의 내정된 지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희 후보자의 사퇴는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통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리에 있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 당국을 향해서 신중한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대응 차원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장애인 동승 차량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동승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발제에 나선 김종배 연세대 교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오늘 여야 협상 과정 어땠습니까? 네, 어제 권성동,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만나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 별소득 없이 헤어졌는데요. 이렇게 지루했던 협상은 오늘 오전이 돼서야 물꼬가 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상임위원장 합의 처리에 동의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하면서부터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30분 전 마찬가지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이 의장 선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었던 상황인 만큼 이 합의 불발로 자칫 전국이 급격히 경색될 수 있었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고물가, 삼고 위기가 있고 또 민생 현안이 쌓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이제 거센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의장단 선출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 상임위원장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속도 있게 정리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단의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물가, 고유가 같이 경제 위기 속에 산적한 이 민생 현황을 두고서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 국회 공백 상황에서 여야 모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 이제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특히 사개특위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인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소치와도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4월 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이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여야 합의 이후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공개 선언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이 벌어졌고 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헌재 결정 이후에 사개특위를 논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5대5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서 민주당의 위원장을 맡고 정수를 7대5대1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개특위 구성 말고 또 다른 그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이 협상 과정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이 박순애 사회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임명된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논란과 이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민주당은 즉각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국회가 문만 연 상황이고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계속될 텐데 이번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상원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두고서 언제든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법사위원장의 힘을 빼는 이른바 국회 개혁 문제를 남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질 때 또다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헤어질 결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두 번째 징계 심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여권의 권력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관측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박성민 의원의 당대표 비서실장직 사퇴에 윤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이 담겼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최근 표면화된 윤핵관 측과 이 대표 간의 갈등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이 대표를 떠났다는 손절했다는 평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한편에 당내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이준석 대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그래도 윤심뿐이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연일 윤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순반 기국장에 영접을 나간 데 이어서 하락세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내가 역할을 맡으면 20일 안에 해결할 자신이 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윤 후보 지지율이 급강하했을 때도 제가 60일이면 된다고 그랬고 20-30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에 대해서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묻는 질문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찬반 논의가 엇갈리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당분간 당내가 시끌시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윤리 막판 변수로 윤심이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오는 7일 윤리위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새로운 저격수 탄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좌절된 가운데 최근 민주당 내부 저격수를 자처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 가장 먼저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이 의원을 계속 존경하고 있고 이 의원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의원이 달라졌다. 당대표 선거에 나와선 안 된다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발언들을 막기도 하셨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당은 이거를 방어하기에 급급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또 이제 정말 정쟁으로만 이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이렇듯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박 전 위원장,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정치 보복 방어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에 맞서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97그룹 주자들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97그룹도 혁신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저격을 했습니다. 86 세대보다 나이가 뭐 한 10살가량 어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른가? 박용진 의원 빼고는 뭐 침묵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와서 출마 선언을 하고 내가 당의 쇄신과 개혁을 이끌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민주당의 새로운 저격수를 자처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근 민주당의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대위 수장에서 이젠 연이은 내부 저격 행보에 나선 박 전 위원장, 그녀의 회고록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막판 선회하면서 국회 가동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국민의힘인데요.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의 벼랑 끝 협상 끝에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전격 합의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임위원장 협상인데요. 이 흐름을 앞으로 이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또 관심사입니다. 상임위 논의와 관련해서 당내 기류는 현재 어떻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우선 일단은 지금 각종 물가 상승이라던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어떻게든 결국 극적 타결을 해서 여야가 아마 협치의 정신을 보여줘서 일단 의장단은 이렇게 전격 합의 선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 상임위원장 협상에서의 관건은 결국 법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오늘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개특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사개특위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작년에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에 따르면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그 합의문에 따르면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사개특위에 자꾸 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여야 동수, 인원을 동수로 만들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자꾸 지금 그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조건을 내검에도 사개특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통 큰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협치의 흐름이 쭉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과 그에 따른 이제 사개특위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 침묵 모드를 이어간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대표 신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관련 윤리위가 그 사흘 남은 상황에서 친윤계 징계 압박이라는 시선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이 뭐 윤리위와도 별도의 기구고 결국 당내 최고 의결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뭔가 지금 그것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배현진 최고가 이것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불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윤리위에 대해서 결국 짚어봐야 될 것이 윤리위에서 지금 대표를 직권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지금 대표가 연루돼 있는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이것이 품위 유지 위반에 얼마나 손상을 가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어떠한 수사 단계도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리위에서 과연 이것을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그러면은 그 품위 유지 위반이란 거를 징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점은 언제인가? 그것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인터뷰에서 거의 뭐 기우제 지내는 수준이다. 뭐 이러한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마 사흘 뒤에 있을 윤리위의 징계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역할을 제대로 맡을 경우에 20일이면 지지율 회복을 할 자신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바로 이 지지층 이탈을 일으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의 청년층이 이탈을 하고 있는 건지 당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지층 이탈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이게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세력에서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 결국 갈등으로 이어져서 지지층 이탈로 된 것인가는 좀 따지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러한 발언을 한 것은 지금 당과 용산 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사실 뭐 정책 부분이라던가 인사 부분이라던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 그 이준석 대표 차원에서 미리 전달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거의 언론의 인터뷰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언론사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20일 아니면 해결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고 연신 인사 문제라던가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가 정갈하게 나오지 않는 점이 현재 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이제 부진한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제 김승겸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 없이 재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그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뭐 합참의장이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안보 공백이 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좀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장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임명이 돼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지만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 몇 달 전에 있었던 대선 기간만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가했었는데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된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 지지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느 정도의 부담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여야가 국회 정상화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상임위 협상 전망과 더불어서 점차 선명해지고 있는 야당의 전당대회 상황까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올해 처음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그 국회가 이제 최근에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 야당의 단독 의장 선출이냐 아니면 극적인 타결이냐 이제 여야가 이제 중대 기로에 섰었는데 극적 합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야당의 그 본회의 30분 전에 아마 이런 그 타결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야당의 입장 그리고 당 의총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전반기 이 임기가 5월 30일부로 만료되고 나서요. 한 달 이상 이렇게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유가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혹은 고환율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가 먼저 나서서 민생국회 열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다수당 원내 1당 2당 순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미 관례상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과제가 아마 법사위원장일 텐데요. 어찌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민생국회를 열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제가 이 본회의 30분 전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상 의장단 선출이 합의로 선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사개특위 안건에 대해서 합의된 안건만 사개특위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동수 구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상임위 배분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의장단 선출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네.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는 좀 많은 고비들이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단독 원구성 카드를 결국 꺼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최대한 뭐 인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뭐 이번 의장단 선출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7월 1일에 원래 선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진표 현재 의장께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힘과 한 번 더 합의를 하자, 논의를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의총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또 오늘 이제 월요일에서야 논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차례 저희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함께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그 기회를 부디 발로 걷어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국회의장단 선출이 한 고비를 넘긴 겁니까? 아니면 산 넘어 산입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고비의 시작이죠. 아, 고비의 네, 시작입니까? 뭐 첫 단추 끼웠다고 해서 다 모든 단추 끼운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단추는 끼운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방금 이제 그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제 인터뷰 들어보셨겠지만 그 윤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재가를 한 건데 반면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낙마를 이제 한 상황인데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어떤 결정이라고 이제 보시는지 뭐 대답은 일단 뭐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제는 복지부 장관 그 지금 공백이 너무 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국회가 개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뭐 스페인도 가시고 또 필리핀 원내대표께서 또 필리핀 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29일까지 장관 인청 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도 개원하지 않았고 또 원구성 협상에 꼭 필요한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장관 인청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야가 함께 극적인 타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방금 뭐
이 국민의힘 부대변인께서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음주운전 등의 전력으로 아직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에 대한 특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이 교육부 장관 또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현저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든지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군 안보상 매우 중요한 요직입니다. 이 군서열, 군령을 발동할 수 있는 군서열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에서의 견제 기능을 송두리째 무시한 결과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 무시하시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분노하시리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그전보다는 뉴스에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저런 그 원숭이 두차양 문제도 있고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2달 가까이 이제 공백 상태가 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빨리 선출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의대 자녀의 의대 입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 면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밝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지금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인사 검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민정수석실에서 세웠는데 지금 민정수석실도 폐지됐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께서 제대로 인사검증하고 계신 건지 지금 앞으로 어떤 복지부 장관을 추천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임명된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급인데 이분에 대한 인사검증도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도 충분히 논의와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당내 상황을 집중적으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전준위가 전대로를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로 그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일 시도 체제 유지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그 이재명 의원의 뜻이 관철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건 직전 혁신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지도부 선출 관련된 혁신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이 1대 60 혹은 지금 당원이 늘어서 1대 90까지 육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의원 비율 45%에서 이 30%로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1대 60으로 좀 다소 이 권리당원이 급격히 늘기 전의 기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당의 원 취지상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1대 2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좀 더 혁신안에서는 1대 20을 맞추자, 원 취지대로 돌아가자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다소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국민 여론조사가 저희가 30%까지 반영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혁신안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25% 정도로 좀 다소 좀 미흡한 부분, 국민들의 참여가 더 열려야 되는 부분이 열리지 않은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어찌되건 전준위에서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당내 여론은 현재 좀 어떻습니까? 당의 이런 여러 가지 지도부 선출 룰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당원의 참여와 당원의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는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유불리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합치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하면 다 합치면 95인데 나머지 5%는 어떤 건가요? 일반 당원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 네. 그러면 의원님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시는 그 비율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비율이 이게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가 반영되었던 구조입니다. 즉 당원이 90%, 국민이 10%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30% 정도 참여하고요. 대의원 비율이 20%, 권리당원 비율이 45%, 일반 당원 비율을 5% 유지하는 선으로 해서 가급적 대의원의 비중은 줄이고 국민의 참여도 늘리면서 당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보다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좀처럼 확대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이 10에서 25로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이제 당이 이제 좀 춘추 전국 시대 양상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7그룹의 이제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고 친문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이제 출마를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97 그룹에 길을 좀 터주는 거 아니냐, 후배들한테 길을 내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97 그룹의 출마 러시에는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텐데요.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가 상수로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찾기 위한 많은 또 다른 분들의 고민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보다는 보다 더 좋은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97 그룹들이 이번에 전대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양각, 양박, 뭐 양강, 양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실상 스타일이 워낙 다 다양한 분들이라서 네. 이분들이 함께 뭐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보다 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또 보다 더 다양한 시야를 가진 분들이 보다 더 이 전대에 나오셔서 영광으로 전대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당과 국민께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출마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아직 30대신가요? 네, 저는 80년대생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대 학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7그룹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부른다면 만약 그러면은 08세대? 네. 03 30대. 아, 네. 그런가요? 네. 08. 예. 네, 네. 08 그룹의 선두 주자로서 이번에 어떻게 뭐 그 출마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안 그래도 지난 주말간에 뭐 이 전국에 계신 전국 청년당 운영위원과 전국 청년 지방의원 분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의 또 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심을 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고심 중이시군요. 뭐 결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심의 표현은 아닌데요. 네. 출마할 의향이 높으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네, 해석이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 대표인가요? 그 최고위원인가요? 전 최고위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 이재명 이제 단일 노선이 형성이 될지 97 그룹의 단일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97세대가 이미 뭐 소위 우리가 X세대로 말씀드릴 정도로 뭐 과거의 80년대 세대는 80년대 학번 세대는 아무래도 뭐 반독재 투쟁이라든지 뭐 직선제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일화 대오가 있었다면 90년대 학번부터는 여러 가지 X세대나 힙합 문화라든지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7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도 각양각색의 어떤 다양한 정치적 가치관 또 정치적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간의 단일화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또 정치는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단일화 하신다고 하면 제 예측이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많은 후보들께서 보다 더 풍성한 전당대를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7 그룹 이야기를 했는데 그 96년생이 있죠. 그 박지원 전 위원장 또한 그 당권 도전을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이거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투표권이 있으셔야겠죠. 그런데 투표권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피선거권에 준해서 같은 기준이거든요. 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대해서 권리행사 당원이라고 저희가 당원당규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분에게만 또 특혜를 주서 또 당무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됩니다. 당무위원회 정말 국회 상임위원장 전원과 17개 시도당과 9대 전국위원장들이 모두 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까지 저희가 발동하기에는 매우 좀 어렵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분이 또 후보자가 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비대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저격수로 변했습니다. 이 의원이 최강욱 의원 사건 관련 발언을 막았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또 그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또한 정조준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폭로할 사실관계가 있는지 또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물론 확인해야 됩니다. 일방적 주장들을 저희가 다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어찌되었건 뭐 저격수가 되든 아니면 명사수가 되시든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또 청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정석대로 차근차근 좋은 정치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이제 뭐 고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심하신다고 했는데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신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당 안팎의 영향력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자산인 건지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이재명 의원의 결단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떤 건가요? 이재명 의원님은 당연히 당의 큰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아주 소중한 자산은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정말 뭐 27만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우 국민들께서도 높은 지지를 보여준 후보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정과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그때 투표 잘못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 당 안팎에서 있는 어떤 기대와 우려들을 아마 지혜롭게 넘어서면 아마 좋은 또 차기 대선 주자로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네. 부상하셨지만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그 철험회 소속이시잖아요.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좀 그 뭐 출마 자문을 얻으셨는지 좀 속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통령께 만나서 제가 뭐 제 거취를 상의드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그 당시 갔던 분들도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일부 있고 나머지 다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제 양산에서 정말 평산마을에서 지내고 계신지를 담소를 나누는 과정이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많은 소음과 욕설과 확성기 등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말 부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보수 유튜버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주장과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만 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좀 정말 숙면에 방해되는 다른 마을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좀 자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한 몇 분 동안 만나셨나요? 한 2시간 반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좀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한마디만 좀 들어볼까요? 그 평산마을이 매우 통도사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요. 높은 이 천고지의 산과 함께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 산책을 못 하셔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는 여러 가지 정말 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말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뉴스앤 파워인터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밤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2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목요일엔 또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